세상이 영원히 바뀌던 순간 제네바에서 자정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크기는 겨우 2 메가바이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파일은 다크 웹의 17개의 지하 포럼에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몇 분 안에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 문서는 10,000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파일의 내용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음모론 연구 커뮤니티와 대한 미디어 플랫폼을 뒤흔들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정보기관의 최고위층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아누나키 혈통 정상회담 2025 참석자 명단, 관계자 전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 내부 고발자, 진실 추구자들은 아누나키 혈통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두운 지하실 모임에서 속삭이거나 주변 웹사이트에 휘갈겨 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더 깊고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6,000년 이상 된 고대 수메르어 문서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온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들 사이를 걷는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문명을 창조하고 선택적 번식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류의 운명을 통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헌신적인 연구자들은 이를 역사적 사실로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시간과 고의적인 허위 정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이러한 혈통이 존재한다고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는 이름과 날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에 예정된 비밀 모임의 참석자, 전체 명단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스위스 알프스 어딘가의 비공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항목에는 이름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보 코드와 DNA 마케오도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유전적 순수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듯한 숫자 순위 시스템이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원래 아누나키 선조와의 혈통이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유출된 지 1시간 안에 파일을 다운로드한 가장 저명한 3명의 음모론 연구자들이 잠적했습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업데이트를 멈췄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문서를 처음 열었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2 남성이 문서를 읽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스트리밍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들 중 1명은 피드가 끊어지기 전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 모두를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진짜였습니다. 이 문서는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의심했지만 결코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족들은 단순히 부유하고 연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은행 시스템, 에너지 자원, 제약 산업, 미디어 대기업, 정치 기관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인간이 아닌 존재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대 문서가 시사했듯이 아누나키는 수천 년 전 지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선별된 인간 혈통과 번식하여 혼혈 혈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혈통은 대대로 인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철저히 보호되던 비밀이 왜 갑자기 유출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문서를 조사한 모든 진지한 연구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사고였을까요? 부주의한 내부자에 의한 보안 침해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발견되도록 의도된 메시지였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선언이었을까요? 일부는 이것이 혈통 가문 내부의 한 파벌의 소행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심리 작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가문들이 추구하는 의제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세계 권력의 거물들 명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잡지 표지나 뉴스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현혹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고안된 꼭두각시이자 대외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권력 중개자들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인류의 99.9%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외적인 지부가 아니라 존재가 결코 인정되지 않았던 내부 서클 구성원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혈통은 정치적 권력 면에서는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따르면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생생하고 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혈통의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스피어 가문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유일한 영국인 교황 니콜라스 브레이크스피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12세기에 교황 아드리안 4세가 되었습니다. 오르시니 가문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황 혈통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알도브란디니 가문은 문장의 별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구성원들은 수세기 동안 여러 명의 교황과 추기경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랜 부를 가진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의 계보 코드에 따르면 이 가문들의 DNA에는 알려진 어떤 인간 유전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 마케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가문들도 나열했습니다. 이는 이 현상이 단순히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고대 중국 왕조와 관련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콜럼버스 이전 문명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혈통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집트 혈통이 수천 년 전에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범위는 전 세계적이었고 네트워크는 완벽했으며 통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주요 권력 중심지, 모든 중요한 기관에는 이 혈통의 대표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참석자 명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제였습니다. 냉정하고 관료적인 언어로 토론 안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기록된 역사상 유례없는 변혁의 기로에 서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건에는 세 번째 단계 구현 일정, 농업 시스템을 위한 유전자 변형 프로토콜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주파수 조작 및 인구 수능도 테스트 결과도 있었습니다. 인체 게놈과의 합성 생물학 통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길하게도 최종 해결책 준비 및 자원 할당이 있었습니다. 유출 후 첫 24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 분석과 추측, 열띤 논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예상대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혹은 정교한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는 짧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 미디어 플랫폼은 활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연구자들은 문서의 이름들을 역사 기록, 기업 소유 구조, 계보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증했습니다. 목록에 있는 가문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연결과 권력 위치는 추적되고 검증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 언급된 유전적 마케오는 유전학자들이 주목했지만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실제 이상 현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분자 생물학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문서에 언급된 유전적 마케오에 대한 상세한 영상 분석을 게시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심장마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37살이었습니다. 심장 질환 병력도 없었습니다. 여러 동료들은 그가 사망 며칠 전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에게 연구를 중단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영상은 사망 몇 시간 만에 게시했던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복사본을 다운로드한 후였습니다. 그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문서에 나열된 남아메리카 가문들을 조사하던 브라질의 한 언론인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열대우림 보호구역 근처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문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타이완의 한 정보 기술 보안 전문가는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무작위 강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값비싼 노트북과 휴대폰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라오 혈통을 전문으로 연구하던 이집트의 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 속 이름들과 파라오 혈통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량 브레이크가 미스터리하게 고장나면서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혈통의 비밀을 보호하는 배후의 세력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사를 침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 문서가 진짜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문서가 단순한 사기극이라면 왜 사람들을 제거했을까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토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2월이 3월로 바뀌면서 글로벌 음모론 연구 커뮤니티는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문서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폭로를 나타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비인간 또는 혼혈 엘리트에게 통제되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것이 정교한 심리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혼란, 불신을 퍼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더 작았지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들은 문서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공개가 의도적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측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계획에서 엘리트들은 자신의 의도를 미리 드러냅니다.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 형태였습니다. 무대응을 통해 묵시적 동의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든 한 가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혈통 가문의 실제 모임이든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든 이 날짜는 중요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 미디어 인사들은 라이브 중계 이벤트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날 스위스 알프스에서 있을 어떤 특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성 모니터링 그룹은 스위스로 들어오는 개인 제트기나 군용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진정한 통제자들을 숨겨왔던 베일이 마침내 거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나쁜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출된 문서에는 한 문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자 명단에 집중하느라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글꼴로 된 한 줄이었는데 마치 서명이나 본긴 같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서령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자 체계였습니다. 아눈나키 전설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번역한 학자들은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귀환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출된 문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눈나키 혈통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고의적인 허위 정보 아래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다시 쓰여졌으며 묻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시대가 아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6000년도 더 전에 인간 문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정교함은 오늘날에도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수메르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원시 사회에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개념과 기하학적 원리를 포함한 고등 수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세한 천문학적 지식을 보유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행성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발견될 행성들의 이름과 설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기록이나 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존재들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눈나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지구로 온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발견되고 번역된 수천 개의 쐐기 문자 점토판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초자연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시 인류에게 마법처럼 보일 정도로 진보한 기술을 소유한 다른 세계의 물리적 존재였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그들의 도착과 도시 건설을 묘사합니다. 또한 금과 다른 광물 채굴 작업도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구에서 발견한 원시 인류와의 유전자 실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가장 상세한 기록은 아크라하시스 서사시와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옵니다. 이 고대 문헌들은 성경의 창세기보다 수천 년 앞서며 놀라운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이 문헌들은 아눈나키가 노동 집약적인 채굴 작업을 위해 일꾼이 필요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 물질과 지구에 이미 살고 있던 원시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의 유전 물질을 혼합하여 혼성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창조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유전자 개량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수준의 아눈나키 유전자를 가진 여러 세대의 인간을 생산했습니다. 점토판들은 이 유전자 실험의 리더를 엔키라는 존재로 지목합니다. 그는 숙련된 과학자이자 유전학자로 묘사됩니다. 그의 이복 형제인 엔릴은 지구 아눈나키 임무의 최고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이 혼성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과 힘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엔키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엔키와 엔릴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인류를 발전시키려는 자들과 그들을 종속시키려는 자들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수천 년에 걸쳐 신화와 종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유출된 문서와 직접 연결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단지 노동자 종족을 만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고위 아눈나키들은 자신들의 혼성 창조물 중 가장 진보한 이들과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보다 아눈나키에 가까운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 존재들은 점토판에서 신반인 또는 영웅왕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비범한 능력과 연장된 수명을 가졌으며 평범한 인간과 구별되는 외모를 지녔습니다. 창세기 6장 4번째 구절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이 구절은 옛 시대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옛 시대의 영웅들이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종족 간의 실제 유전적 이종 교배를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결합의 자손들은 지배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위대한 문명들을 세운 제사장 왕, 파라오, 그리고 신왕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혈통들은 번식에 대해 점점 더 선별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적 이점들이 순수 인간 집단과의 무작위 이종교배를 통해 희석될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에는 향상된 인지 능력, 더 긴 수명에 대한 잠재력,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이 포함됩니다. 고대 문헌에서 암시하지만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더욱 난해한 능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푸른 피라는 개념이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눈나키 유전자가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이들은
다른 헤모글로빈 구조로 인해 창백한 피부를 통해 피가 더 푸르게 보이는 순환계를 가졌습니다. 여러 문화권의 왕족들은 혈통의 순수성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가족 내에서 번식했습니다. 합스부르크 턱은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기형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집착의 한 가지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및 긍정적인 다른 결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성한 권위를 주장하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신의 피를 가진 존재로서 백성들과 유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신성한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남매 결혼을 행한 이유입니다. 파라오의 머리 장식은 순전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 두개골보다 길고 더 큰 두개골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집트, 페루 및 다른 고대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대 두개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쭉한 두개골들은 수십 년 동안 고고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이것이 유아의 두개골을 묶어서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관행인 두개골 변형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길쭉한 두개골은 일반 인간 두개골보다 두개골 용량이 25에서 30%더 큽니다. 이는 단순히 변형만으로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뼈 구조 또한 다릅니다. 두개골판의 수가 적고 대후두공의 위치도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일부 길쭉한 두개골의 DNA 분석은 알려진 어떤 인간 집단과도 일치하지 않는 유전적 표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결과는 예비 보고서에 발표되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해지자 조용히 묻혔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언급된 혈통 가문들은 이 고대 혼성 혈통의 현대 후손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신중한 번식 프로그램과 상세한 계보 기록, 그리고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통해 유전적 독특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승인된 다른 혈통 가문들과만 서로 결혼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일반 인류와는 분리된 유전적 관계망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귀족 제도는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발현이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실은 샤를마뉴 대제까지, 그리고 그를 통해 전설에 따르면 신성한 피를 가졌던 피셔 킹이라는 존재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까지 그 혈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때때로 마법사 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8세기에 전복되었을 때 그들의 혈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밀 결혼을 통해 다른 귀족 가문들 속에서 보존되며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기사단,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 및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수십 개의 다른 비밀 사회들은 단순한 친목단체나 신비주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 지식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계보 기록을 유지하고 호환되는 혈통 간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또한 교회, 은행, 정부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관의 권력 자리가 올바른 유전적 유산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혈통 가문 중 가장 잘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러한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18세기 후반,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그의 5아들을 5개의 다른 유럽 도시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런던, 나폴리, 그리고 파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전적 분배였습니다. 한 분파가 제거되더라도 혈통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사촌 간 결혼, 삼촌과 조카딸 간 결혼을 개척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혈통 집중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은행 제국은 전쟁에 자금을 대고 통화를 통제하며 정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전적 유산이 제공한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아마도 기술에 대한 접근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가문도 유사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환경에서 두 세대 만에 미국의 석유, 은행, 의학, 교육을 통제하게 된 성장은 정상적인 확률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보를 조사해 보면 더 오래된 유럽 혈통 가문들과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빠른 상승은 운이나 단순히 무자비한 사업 관행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일을 통제해 온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유출된 문서가 밝힌 바는 이러한 통제 시스템이 현대 시대에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정교해지고 탐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진화했습니다. 옛 왕실 가문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쿠에서 통제했습니다. 자신들의 후손들을 핵심 직책에 배치하면서 계보적 연결은 숨겼습니다.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 중앙은행 이사, 미디어 거물, 대학교 총장, 기술 억만장자. 이들은 서로 무관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능력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문서는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아누나키 혼성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적 유산을 통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서에 나열된 유전적 표지들은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유전학자들이 조용히 수행했던 실제 연구와 일치하였습니다. 연구들은 특정 엘리트 가문들이 특이한 유전 패턴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능, 수명, 신경학적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포함됩니다. 일부는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RH 음성 혈액은 유럽 인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유전학자들은 그 기원을 정상적인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RH 음성 혈액은 다른 혈액형과는 달리 RH 양성 혈액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RH 음성 혈액이 별도의 근원에서 유래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였습니다. 이것은 모계만으로 전달되므로 고대 유전적 혈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저명한 가문들은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을 공유했습니다. 이 하플로그룹은 약 6천년 전 유전 기록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메르 문명의 부상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아누나키 점토판에 묘사된 그들의 유전자 개입 시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코헨 모달 하플로타입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코하님으로 자칭하는 유대인 남성 중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Y 염색체 유전적 특징입니다. 코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이 유전적 표지는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제사장 혈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유전적 추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알려진 유대인 조상이 없는 특정 유럽 귀족 가문에서도 이 동일한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혈통 가문들 사이에 고대 유전적 연결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유전학은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혈통 가문은 또한 아누나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전 지식, 기술, 그리고 관행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주파수, 진동, 그리고 의식 조작에 대한 고급 지식을 묘사합니다. 피타고라스 신비학교, 이집트 신전 사제단, 그리고 바빌로니아 천문대는 학문적 목적만을 위해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을 조작하기 위한 기술들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기자의 피라미드부터 스톤헨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사원까지 많은 고대 유적지가 정밀한 수학적 비율과 정렬로 건설되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특정한 음향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무덤이나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와 주파수를 활용하고 집중시키기 위해 건설된 기술이었습니다. 이 유적지를 통제했던 혈통 가문들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 모두에 대한 권력을 부여했던 고대 기술의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보존되었고 혈통 가문과 비밀 단체를 통해 전해졌으며 항상 일반 대중에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이 숨겨진 지식이 전례 없는 규모로 배치될 예정임을 암시했습니다. 주파수 조작과 의식 테스트를 언급하는 의제 항목들은 대중 수준에서 인간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자기 복사, 통신망 또는 음식과 약을 통해 도입된 유전적 변형과 같은 현대 인프라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3월 15일 회의는 단순히 권력 유지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조정 회의였습니다. 아눈나키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든 정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전 실험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의제는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혼혈 혈통의 창조를 이끌었습니다. 문서 말미에 있는 쐐기 문자 텍스후트는 귀환이 시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아눈나키 자신의 귀환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 공개 통제 시스템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2025년 2월이 3월로 바뀌면서 스위스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모임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스위스를 선택한 것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작고 중립적인 국가는 오랫동안 비밀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숨겨진 부와 추적 불가능한 권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번호가 매겨진 은행 계좌와 금융사생활 보호법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세계 통제 구조에서 스위스의 역할은 고대적이면서도 현대적입니다. 이는 역사적 시대와 현대 시스템 모두에서 활동하는 혈통 가문들의 회의의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스위스 알프스는 기록된 역사 내내 비밀 모임의 본거지였습니다. 고립된 계곡, 지하 동굴, 그리고 요새와 같은 산봉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자연 지리는 보안과 상징성 모두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혈통 가문에게 스위스의 중요성은 편리한 지형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권력 구조밖에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지난 200년 동안의 모든 주요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약점이나 외교적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의 본거지이며 종종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립니다. 국제결제은행, 즉 BIS는 193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BIS는 실제로는 세계 통화 시스템을 위한 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연방준비은행부터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앙은행은 BIS를 통해 조율됩니다. 바젤의 이 건물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지구상의 모든 통화, 모든 이자율, 그리고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BIS는 외교적 면책 특권을 가지고 국가 법률 위에 운영됩니다. 어떤 정부에도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사회는 혈통 가문 대표자들의 명단으로 통제됩니다. 그러나 BIS는 스위스의 글로벌 통제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단 하나의 노드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는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곳에서 정치 지도자, 기업 임원, 그리고 문화 영향력자들이 매년 정책 조율을 위해 모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보건기구,
세계 무역기구,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규제를 만듭니다. 유럽 핵 연구 기구인 CERN은 스위스 프랑스 국경 아래에서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운영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실험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회의가 스위스 알프스의 어딘가에서 열릴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정확한 좌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특정 장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즉시 그 지역의 최근 활동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위성사진은 여러 외딴 상홀짜기에서 특이한 건설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열 지도는 공식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 지하시설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행 추적 데이터는 문서에 언급된 가문과 연결된 유령 회사에 등록된 전용기의 반복적인 방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 장소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베리운 알프스 깊숙한 곳에서 위성 사진은 한 시설을 드러냈습니다. 이 계곡은 헬리콥터나 1년 중 대부분 폐쇄되는 단일 산악 도로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어떤 공식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은 약 북위 46.53도, 동경 7.87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키 리조트와는 일치하지 않는 인프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건물들은 너무나 요새화되어 있었고 전력 소비는 너무 높았으며 보안 구역은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파고들던 연구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동일한 계곡은 중세 기사단인 성전 기사단의 성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 성은 성전 기사단이 해체된 14세기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조사에 따르면 원래 구조의 상당한 지하 부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더 최근의 건설은 이 고대 기초 위에 그리고 주변에 직접 지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상징성은 분명했습니다. 혈통 가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700년 전에 모였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를 선택한 것은 또한 그 나라의 역사적 기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원은 통상적인 역사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스위스는 1291년 삼가의 주 연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공화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진실을 가립니다. 창립 3개 주, 우리, 슈비츠, 그리고 운터발데는 중앙 알프스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고대 신비 컬트가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기독교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결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관행과 지식체계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켈트족인 헬베티족은 고대 세계에서 그들의 금속 가공 기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천문학 지식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기원을 둔 신비 학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이 지역은 고대 지식을 지닌 다양한 그룹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박해를 피해 도피한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알비 십자군 이후에는 카타르 생존자들이 왔습니다. 성전 기사단 해체 이후에는 성전 기사들이 왔습니다. 연금술사들과 헤르메스 학자들도 종교 재판 기간 동안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스위스는 숨겨진 지식의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종교 및 정치 당국이 알기에는 너무 위험한 비밀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징, 원형,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연구한 선구적인 심리학자 칼 융근 스위스에 그의 주요 연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융의 작업은 심리학으로 제시되었지만 고대 신비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금술, 영지주의 그리고 비전 상징주의를 연구하며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전통들에 내재된 숨겨진 지식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개인 의식을 넘어 존재하는 인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 저장소입니다. 이 개념은 아카식 기록에 대한 고대 가르침과 놀라운 유사성을 지닙니다. 아카식 기록은 모든 시간에 걸쳐 모든 지식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에너지 도서관입니다. 윤근 또한 UFO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본 것들의 현대 신화, 비행 접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195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겉으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UFO를 분석했지만 융의 개인 서신은 그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현상들이 실제하며 인간의식으로 돌아오는 고대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스위스에 그의 작업을 기반을 둔 선택은 더 큰 네트워크를 시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엘리트 가문들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글의 많은 부분에 비전적 성격도 이를 시사했습니다. 그는 혈통 가문을 대신하여 고대 지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소인 CARN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RN은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물질과 에너지의 근본적인 본질을 탐구하는 순수 과학 연구기관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입자 가속기입니다. 그것은 빅뱅 후 마이크로초 동안 존재했던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거의 빛의 속도로 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근본적인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힉스 보성과 같은 입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론들을 테스트합니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추가적인 목적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들은 CERN의 위치, 그 상징성, 그리고 그 운영에 설명할 수 없는 측면들을 주목했습니다. 그 조직의 로고는 원형 패턴으로 배열된 3개의 6을 포함합니다. 이 상징은 우연히 무해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비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파괴의 신 시바의 동상이 CARN의 주요 시설 밖에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관에게는 이상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시바를 변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말이 됩니다. 시바는 또한 새로운 현실을 위한 낡은 현실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CERN 과학자들 자신이 한 진술입니다. CERN의 전 연구 및 과학 컴퓨팅 책임자 세르지오 베르톨루치는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한 비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문 밖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그 안으로 무언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표현은 특이했습니다. 그것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존재들이 우리 현실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베르톨루치는 나중에 자신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언어는 세계 사이의 문과 관문에 대한 고대 묘사를 반영했습니다. 음모론 연구자들은 CERN의 실험 일정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특이한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너지 충돌 실험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대기 교란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나선형 패턴을 닮은 이상한 구름 형성도 나타났습니다. 원자시계가 일시적으로 동기화를 잃는 시간 이상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온라인에서는 CARN 시설 바로 위에서 거대한 나선형 구름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괴너지 실험 중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일반적인 구름 현상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나선형 모양과 시설 바로 위에 정확히 위치한 모습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주파수 조작과 의식 실험을 언급했습니다. 이 주제들은 지난 100년 동안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는 전자기, 주파수와
그것이 인간 신경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조용히 개척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는 의식의 변성 상태를 유도하고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 결정 과정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신경질환 치료법을 탐구하는 것으로 공개되었지만 인구 통제에 사용될 경우 더 어두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제약 회사인 노바티스와 로슈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약 회사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회사들은 유출된 문서에 언급된 혈통과 연결된 가문들이 설립하고 통제합니다. 이 회사들은 인간 유전자를 변경하거나 신경 기능을 조작하거나 외부 기술과 연동될 수 있는 화합물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합성 생물학과 유전자 변형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혈통 가문이 인구 변화를 실행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 제약 전달 시스템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3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스위스 알프스를 감시하던 연구자들은 의심되는 회의 장소 주변에서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곡 상공은 갑자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되었고 스위스 군용기가 이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계곡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폐쇄되었고 여러 지점에 검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해당 지역으로 수많은 비행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출발 지점과 승객 명단은 기밀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이상한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 주민들은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을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시골 산악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불안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밤에 선팅된 창문과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차량 행렬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농부는 늦은 저녁 계곡 위를 소리 없이 떠다니는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국에 의해 오인도행 일반 항공기로 빠르게 일축되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보안 강화 및 활동 증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회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짧은 공식 성명은 국제 대표들이 테러 방지 전략을 논의하는 사적인 보안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주류 언론 매체가 추가 조사 없이 받아들일 만큼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불일치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사적인 보안 회의에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군사적 집행이 필요했을까요? 왜 스위스의 수많은 컨퍼런스 시설 중 하나가 아닌 이토록 외딴 곳에서 개최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참석자들은 그렇게 비밀리에 도착했을까요? 시설에 더 가까이 가려고 시도한 독립 언론인들은 실제 장소에서 수마일 떨어진 검문소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산을 가로질러 접근하려던 사람들은 사설 보안 요원들을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스위스 군인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권한으로 일하는 국제 계약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언론인들은 장비를 압수당하고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고와 함께 풀려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보안 수준은 연구자들이 이미 의심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월 15일에 벌어지고 있던 일은 일상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었으며 절대적인 비밀 유지와 보호를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만큼 중요했습니다. 혈통 가문들은 세계 지도자 회의에 제공될 보안 수준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인 보안 조건 하에 모였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내용은 정치, 경제 또는 문화의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스위스는 일반적인 국가 구조를 벗어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비밀과 숨겨진 지식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과 상징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특징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는 이번 모임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3월 15일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는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숨겨진 계곡에서 내려진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출된 문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참석자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혈통 가문들이 존재하며 모이고 있다는 확인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드러내는 상세한 의제였습니다. 의제 항목들은 끔찍한 의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임상적 관료주의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이 가문들이 인류를 어떻게 보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창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의제 항목은 3단계 실행 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단계가 있다면 1단계와 2단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 패턴을 파고든 연구자들은 한 가지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현재의 글로벌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국제기구, 미디어 대기업, 교육기관의 인프라가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혈통 가문들이 눈에 보이는 군주제 통치에서 벗어나 은밀한 통제로 전환한 시기였습니다. 이는 재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는 대략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기술적, 사회적 조건화 단계였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술이 도입되어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이는 혈통의 이해관계로 통제되는 정보 시스템에 의해 끊임없이 연결되고 감시되며 영향을 받는 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에는 가족, 공동체, 신앙의 전통적인 구조를 점차 해체하는 사회 공학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인구를 국가 및 기업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저항을 조직할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이론이 정확하다면 3단계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이 가문들이 수세대 또는 수천 년 동안 노력해온 궁극적인 목표였을 것입니다. 문서에 언급된 실행 일정은 이 단계가 단순히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마감 기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제 항목인 농업 시스템을 위한 유전자 변형 프로토콜은 처음 보기에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이는 유전자 변형 작물과 농업 효율성에 대한 단순한 논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 가문들의 역사와 집착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은 더 어두운 의미를 띠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가문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일반 대중과 DNA를 구별하는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 3단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즉, 일반 인류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혈통 가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고 종 수준의 분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메신저 리보핵산 변형 기술, 살아있는 유기체에 인공 유전자 서열을 삽입할 수 있는 합성 생물학, 이 모든 도구들은 지난 20년 동안 개발되고 정교화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대중적 정당화는 항상 의학적이었습니다. 유전 질환 치료, 암 치료, 건강한 수명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동일한 기술은 근본적인 인간 특성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지능, 기질, 신체 능력, 심지어 수명까지 말입니다. 농업 시스템은 완벽한 전달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식품 공급망에, 즉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소비하는 작물에 내장된다면 어떨까요? 변화는 개인의 동의나 인식 없이도 전체 인구에 걸쳐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의제 항목이 직접적인 유전자 치료보다 농업 시스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의도된 방법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혈통 가문들은 노골적인 힘이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존하는 시스템을 통해 서서히 도입된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될 때까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제 항목은 그것을 읽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오싹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파수 조작 및 인구 수능도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주파수 조작이 행동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인간 개체군에 대한 활발한 실험이 이미 수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 뒤에 숨겨진 과학은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전자기 주파수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확립된 사실이었습니다. 특정 패턴은 평온함이나 불안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높이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 상태와 의사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된 통신 인프라, 이제 모든 풍경에 점점이 박혀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 모든 건물에 세우며든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람들이 소지하고 주변에 두는 스마트 기기,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대중의 논의는 이러한 주파수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가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및 정보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MK 울트라와 같은 프로그램에 기밀 해제된 문서는 전자기 주파수, 잠재의식 메시징, 신경 조작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에 종료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그것들이 전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완성되었고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해 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측정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수능도 테스트에 대한 언급은 특히 불길했습니다. 이것은 주파수 조작이 인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측정하도록 설계된 특정 실험 프로토콜을 암시했습니다. 즉, 권위에 덜 의문을 제기하고 기관과 언론의 지시를 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제 항목에 언급된 테스트 결과는 이러한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술과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회의에서는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의제는 인간 게놈과의 합성 생물학 통합이었습니다. 이 의제는 기존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 한 세대 전만 해도 마법처럼 보였을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인공적인 DNA 염기 서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맞춤형 유기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유전 물질을 자연 유기체와 통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인간 게놈과의 통합은 합성 생물학적 요소들이 인간에게 도입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이브리드 개체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 개체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공적이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의제 항목만으로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또는 인지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생물학적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설계된 기능을 가진 인공 유전 염기 서열이 인간 DNA에 통합된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능들은 외부에서 잠재적으로 제어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적, 전자기적 또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더 넓은 논의와 연결되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의 인간 한계를 초월할 것을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저명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혈통 가문이 통제하는 동일한 기술 억만장자 및 기업 구조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향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의무적 수정에 대한 준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다양한 명분 아래 인구에 부과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치료, 보안 요구 사항, 경제적 필요성 등이
그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제 항목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종 해결책 준비 및 자원 할당이었습니다. 최종 해결책이라는 용어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나치의 용어를 의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럽 유대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학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도발이었는지, 혈통 가문 사이의 블랙 유머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대량 학살 의도를 나타내는 지표였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의제 항목이 최종적인 무언가에 대한 준비를 포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무언가는 가문들이 인류가 제기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대규모 자원 할당을 필요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항목이 의제에서 마지막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이것이 다른 모든 항목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임을 시사했습니다. 또는 가장 민감한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업무가 끝난 후에야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준비라는 측면은 최종 해결책이 무엇이든 아직 실행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재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여러 혈통 가문들 간의 시기, 자원, 방법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최종 해결책이 인구 감소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혈통 가문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인구 과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공개적으로나 유출된 사적 통신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 클레업과 같은 조직들은 지구 자원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가족 계보가 여러 혈통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빌 게이츠는 백신이 인구 증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논의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테드 터너와 영국의 필립 공과 같은 다루는 엘리트 인사들의 발언은 인구의 극적인 감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감소의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조작된 팬데믹이 그 예입니다. 음식, 물 또는 의료 처치를 통해 도입되는 불임 유발제도 있었습니다. 기후 조작이나 공급망 교란을 통한 조작된 식량 부족도 가능했습니다. 대규모 빈곤과 사망률로 이어지는 경제 붕괴도 있었습니다. 또는 훨씬 더 직접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작된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치된 기술적 무기였습니다. 또는 생물학적 무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최종 해결책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인류를 근본적으로 통제 가능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전 의제 항목의 시스템들이 성공적으로 배치된다면 어땠을까요? 인류는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혈통 가문이 세운 통제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 반항,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욕구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최종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최종 해결책이 아누나키 자체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서 마지막에 있는 쐐기 문자 텍스트 귀환이 시작된다는 무언가가 돌아오거나 되돌려지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전체 3단계 구현이 원래 아누나키의 귀환을 위한 준비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수천 년 전 혈통 가문을 창조했던 비인간 존재였습니다. 최종 해결책은 지구와 인류를 이 귀환하는 존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모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인간 지능과의 접촉에 대한 엘리트 내부자들의 수많은 진술이었습니다. 이는 수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외계 존재와의 접촉이 실제이며 정부의 고위층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전 국방부 장관 폴 헬리어는 다수의 외계 종족이 인간 당국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내부 고발자들은 회수된 비인간 비행체와 살아있는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주류 기관에 의해 주변적인 음모론으로 일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서의 의제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조정된 프로그램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전자 변형, 의식 조작, 합성 생물학 통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최종적인 변혁적 사건에 대한 준비도 있었습니다. 각 요소는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도입된 유전자 변형은 인구를 주파수 조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 조작은 사람들이 합성 생물학 통합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통제되고 지시될 수 있는 인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혈통 가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궁극적으로 섬기는 지능이나 의제에 따라 변형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의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자 충격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사항에 가까운 연결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표적 괴롭힘과 협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컴퓨터는 해킹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온라인에 노출되었습니다. 일부는 위협적인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또는 집 밖에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유출 문서를 분석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제 실행의 실제 운영 세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특정 연구자들을 선별적으로 표적 삼고 다른 이들을 그대로 두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출 자체가 부분적으로 의도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혈통 가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공개하고 실제 운영 세부 정보는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진실만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계획의 실제 실행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3월 15일이 다가오자 의문들이 증폭되었습니다. 회의가 실제로 개최될 것인가? 아니면 유출로 인해 계획 변경이 강제되었을까요? 만약 회의가 진행된다면 논의 내용이 무엇이든 공개될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숨겨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모든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또는 이 의제 항목들이 이미 너무 실행 단계에 있어서 막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세상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권력과 통제, 인간 역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계시를 마주했습니다. 이는 주류 서사가 가르쳐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의 숨겨진 계곡에서는 고대 신들의 후손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월 15일이 밝아오자 독립연구자, 대한미디어 인사, 그리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이를 감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풀뿌리 정보 작전은 비밀 스위스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민 조사관에게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와 자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설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회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숨겨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단은 암호화된 메시징 플랫폼과 익명 포럼을 통해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통신이 감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했습니다. 기여자들 중에는 전직 정보 요원과 기술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가, 무선 주파수 스캐니어, 드론 조종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국가의 탐사 저널리스트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신원 보호를 위해 신중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초기 유출 이후 발생한 사망과 실종 사례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한 팀은 위성 모니터링에 집중했습니다. 상업 위성 이미지 서비스에 접근하여 그들은 3월 14일과 15일 내내 스위스 안팎의 항공기 이동을 추적했습니다. 데이터는 비범한 활동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0대가 넘는 개인 제트기가 여러 스위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 항공 교통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제트기들 중 다수가 공항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헬리콥터 환승과 조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행 추적은 헬리콥터들이 공항에서 의심되는 시설이 위치한 알프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항공기 자체는 유령 회사와 개인 신탁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소유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등록 기록의 여러 층을 통해 이 법인들을 추적한 끈기 있는 연구는 유출된 문서에 나열된 가문들과의 연결을 밝혀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신탁에 등록된 제트기는 이사회 구성원을 통해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다른 제트기는 금융 기록을 통해 록펠러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룩셈부르크에 등록되어 있었고 합스부르크 혈통과 연관된 유럽 귀족 가문과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와 신호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스위스 주변의 전자기 주파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은 회의 기간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발산되는 암호화된 통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암호화는 군사 등급이었습니다. 민간 자원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송량과 시점이 집중적인 통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의심되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분석은 여러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고위급 회의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주파수 모니터는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기 방사선의 짧은 펄스를 감지했습니다. LF 파동은 주파수가 300Hz 미만으로 고체 물질을 통과하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은 일반적으로 잠수함 통신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왔습니다. 감지된 ELF 펄스는 규칙적인 간격을 따랐으며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목적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유출된 의제에서 언급된 주파수 조작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시설 주변의 시각적 정찰을 시도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명의 조작자들은 인근 계곡에 있는 위치에서 고고도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들은 회의 장소의 비디오나 사진을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드론들 대부분은 전파 방해로 인해 요격당했습니다. 전파 방해에는 드론의 제어 신호를 방해하고 자동 착륙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는 두 명의 조작자는 드론이 비활성화되기 전에 부분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상은 짧았고 거리와 대기 조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설은 위성 이미지가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해 보였습니다. 여러 건물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패턴이 고대 신성 기하학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는 주요 건물 내부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감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건물의 외부에 서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짧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키가 컸습니다. 아마도 7피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카메라 왜곡을 감안하더라도 신체 비율이 특이해 보였습니다. 제1의 워치 소속의 지역 주민들은 지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명의 등산객들은 계곡을 둘러싼 산의 관측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광학 장비를 사용하여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설을 감시했습니다. 이들은 드론 영상이 포착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규모 모임의 증거와 삼엄한 보안 존재,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의 비정상적으로 키 큰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안 병력이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최자들이 잠재적인 감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 워치의 한 특별히 대담한 구성원은
3월 14일 밤에 도보로 보안 경계를 침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유럽 군대의 전 특수부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시설에서 반 마일 이내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발각되어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귀로 듣기보다는 뼈로 느끼는 저주파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된 구호나 리드미컬한 발성으로 묘사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인프라 사운드, 즉 인간의 가청 범위 아래 주파수를 포착하도록 설계된 장치의 오디오를 녹음했습니다. 그의 녹음 분석 결과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 조직적인 소리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설이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음향 또는 진동 효과를 생성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의식 마법과 오케얼트 관행의 배경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은 회의의 날짜와 시간을 상징적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3월 15일이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날인 이데스 오브 마르스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날짜는 배신, 극적인 변화, 그리고 옛 질서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혈통 가문이 회의 날짜로 이날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가문들은 상징주의, 수비학, 그리고 의식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시간과 상징에 맞춰 행동하면 자신들의 힘이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점성술 분석가들은 2025년 3월 15일이 오컬티스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 행성 정렬 기간에 속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죽음, 변형, 그리고 숨겨진 힘과 관련된 행성인 면광성은 오컬티스트들이 비밀을 밝히고 주요 변화를 시작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점성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혈통 가문들이 점성술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고려 사항에 따라 중요한 사건들의 시기를 정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날이 지남에 따라 뉴스피드와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더 워치 구성원들은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에 여러 주요 언론 매체들이 동시에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유명인 스캔들, 정치적 논란, 외딴 지역의 자연재해 등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뉴스 사이클과 소셜미디어 트렌드 주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은 이 시기가 조작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정보 채널을 넘치게 하고 스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부터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정보기관에서 때때로 포럼 슬라이딩이라고 불리는 이 미디어 조작 전술은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표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숨기기를 원하는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그들은 대중의 주의를 사로잡고 실제 이야기를 시야에서 밀어내기 위해 여러 개의 주목할 만한 방해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3월 15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혈통 가문이 자신들의 모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최소화하기를 원했음을 시사했습니다. 3월 15일 저녁 무렵 더 워치는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비행 추적 데이터, 전자기 신호, 시각 정찰, 그리고 지상 관측의 조합은 일관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 세계 혈통 가문의 여러 대표자들이 스위스 알프스의 비밀 시설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토론을 진행했으며 어쩌면 의식이나 의례를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도착을 둘레어쌌던 것과 동일한 보안과 비밀 속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논의되었을까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의제에 언급된 3단계 구현을 위한 어떤 일정이 합의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워치는 회의 개최를 확인했지만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3월 15일 밤늦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유출이 온라인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유출보다 훨씬 작았고 단 3페이지 분량의 송을시 메모였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었고
인증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사실이라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메모는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어와 라틴어가 혼합되어 있었고 일부는 연금술 또는 점성술 기호와 유사한 상징적 표기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메모는 의제의 여러 주제를 언급했지만 중요한 세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3단계 구현 일정 부분 아래에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2027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혈통 가문이 인류를 위해 계획한 변형이 그 날짜까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3년도 차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프로토콜 부분 아래에는 이미 진행 중인 3가지 별도의 변형 프로그램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 의약품 치료, 그리고 대기살포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인 대기살포는 수년간 캠트레일이라는 용어로 음모론 추측의 대상이었습니다. 메모는 대기 변형이 실제로 존재하며 생물학적 작용제의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파수 조작 부분 아래에는 오지 네트워크 무기화와 신경 동기화 실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오지 통신 네트워크는 이전에 민간 통신에 사용된 적 없는 주파수에서 작동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히 데이터 전송 속도의 발전이었지만 이 메모들은 추가적인 목적을 시사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여 인간의 신경학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인구 전체의 뇌파 패턴을 동기화할 수 있는 주파수 패턴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성 생물학 통합 부분 아래의 메모는 암호 같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호환성 임계치 도달, 생산 승인 허가, 각성 프로토콜 준비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불분명했지만 인간과 비인간 또는 인공 구성 요소를 결합한 어떤 형태의 하이브리드 존재가 생산 및 배치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각성 프로토콜은 이 하이브리드가 이미 비활성 또는 휴면 상태로 존재하며 필요할 때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 준비 부분 아래에는 그것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소름 끼치게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는 지켜진다. 그들은 2028년 10월에 돌아온다. 수확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최종 해결책이 2028년 10월로 예정된 무언가 또는 누군가의 귀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3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농업적 함의를 가진 수확이라는 용어는 인간에게 적용될 때 불길한 의미를 띠었습니다. 두 번째 유출에는 원본 문서에 없었던 한 페이지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대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의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혈통 가문 출신 12명의 개인이 계획의 일부 측면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모는 그들의 반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름 옆에는 명령처럼 보이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감시하라, 무력화하라, 가족 압력을 활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유출이 반대자들 중 한 명에게서 나왔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의제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폭로하려 했던 혈통 가문 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출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강력한 혈통 가문 구성원들이 의제에 반대하고 있었다면 이를 막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자들은 단순히 제거되고 계획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까요? 두 번째 유출의 등장은 새로운 연구와 분석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음모론 연구 커뮤니티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대규모 검열과 정보 억압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두 번째 유출이 나타난 지 몇 시간 만에 모든 주요 플랫폼은 이를 논의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수백 개의 비디오를 삭제했습니다. 트위터는 수천 개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은 회의에 대한 모든 게시물을 허위 정보로 분류하고 제거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회의에 대한 정보 검색 시 이를 허위 정보로 일축하는 주류 언론 기사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검열 캠페인의 조정과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혈통 가문과 연관된 개인과 단체들이 모두 통제하는 이 플랫폼들은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협력하여 행동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대중은 이 회의에 대해 알지 못해야 했고, 의지를 이해하지 못해야 했으며, 다가올 일에 대비하지 못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열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격적인 억압은 회의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 정보에 진실이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음모론적 허튼 소리였다면 왜 그렇게 압도적인 검열을 전개했을까요?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그 중요성에 대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 아침이 밝아오면서 더 워치 구성원들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의 증거, 의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형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다는 확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제를 실행하는 세력에 의해 주요 통신 채널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가올 일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답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혈통 가문이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 작전 세부 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터였습니다. 물리적 시설과 특정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식별되고 폭로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 전략적 개요는 이미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술적 실행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연구실들이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들은 합성 생물학 구성 요소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센터들은 주파수 조작 시스템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작전 노드들을 식별하고 폭로할 수 있다면 그들의 계획은 방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와치는 수동적인 관찰 네트워크에서 능동적인 조사 작전으로 진화했습니다. 특정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팀이 꾸려졌습니다. 한 그룹은 제약회사와 농업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 프로그램의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오지 인프라 구축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통신 이외의 추가 기능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팀은 지하 시설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이브리드 존재들이 수용되어 있거나 돌아오는 존재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과 같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저항 없이 그들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가 다른 존재로 변모한다면 혹은 인류의 일부가 알려지지 않은 목적으로 수확된다면 증인들이 증언해야 했습니다. 또한 지구가 고대 비인간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면 증인들은 반드시 증언해야 했습니다. 기록들이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저항이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불확실할지라도 말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 며칠 동안 주류 세계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와치는 조사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비밀의 한 겹을 걷어냈습니다. 그 밑에 깔린 계획을 엿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기구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 온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평범한 인간이 가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자원, 기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 가문이 수천 년간의 흔들림 없는 통치 속에서 잊었을지도 모르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통제되고 조종될 때조차 예측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있었고 자신들에게 정해진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수능과 무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인간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통 가문이 인프라를 통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인간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7년 9월 22일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는 이제 3년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